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가 보니까 21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좀 하락한 흐름인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사재기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유 수입국, 좀 규모가 큰 곳이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현안 좀 파악 부탁드려요. 예. 네,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런 저유가를 이용하겠다라고 예. 하는 쪽도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파장들 지켜볼 그렇죠. 필요가 예, 있다고 봐야 될 예.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가장 국제 유가를 바라보면서 긴장감이 도는 모습들은 4월 1일 날부터 이제 오페크 플러스가 다들 증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자체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사우디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일 석유 생산량을 최대 1,230만 배럴을 증산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최대 석유 업체인 로즈네프트 같은 경우도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가도 우리는 걱정 없다. 오히려 증산에도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규모를 보게 되면 일단 3월 말까지는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4월 1일부터가 중요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달부터 증산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뭐 30배럴을 늘리면서 장기로는 한 50만 배럴까지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이에 따라서 오페크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증산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움직임에 동참하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혹시나 그래도 이 최근에 미국이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해서 이 증산을 좀 자제하자, 오히려 감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나 며칠 사이에 어느 정도 어떤 가시화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는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유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한 60달러대 유지하던 유가가 거의 수직 하락하면서 한 20달러대 부근에서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공급과 수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수요는 당연히 위축이고, 이 공급 관련된 변수가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해서 반등 기조를 삼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끌어내리는지에 대한 변화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미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난주부터 한 24억 달러를 투입해서 한 2주간 전략 비축유 한 7,700만 배럴을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일단 이를 잠정 보류하거나 또 좀 철회를 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석유 업계도 지원하고 유가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일단은 좀 틀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수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이 저유가를 이용해서 원유 비축을 늘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형 유조선 84척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발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 한 척당 최대 200만 배럴을 적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산해 보게 되면 약 한 1억 6,800만 배럴을 적재 가능해서 한꺼번에 싼 가격에 어떤 원유를 싣고 올 수 있다는 쪽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높은 상황들인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유 수입량이 한 5억 6천만 톤 정도 되면서 한 9.5%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 산업이 발전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원유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중국의 석유 수입액을 보게 되면은 전체 수입액의 11.6%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이런 저유가는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제3기 석유 비축 기지까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비축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현재 중국의 석유 비축분은 한 51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 국제 규정인 91분까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늘리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도 이런 저유가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또 다른 변화가 나오는 게 이 원자재 펀드죠. 네. 특히 원자재 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위험자산 관련된 쪽도 싸지긴 했지만은 원자재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강한 충격을 받은 만큼 그에 따라서 싸다라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원유와 관련된 이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 쪽에서 국내에서도 한 5,300억 정도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에 따른 어떤 저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원유 관련돼서 원유 ETF죠. 대표적으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원유 ETN, 원유 DLS 이런 쪽도 관심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싼 유가가 기회가 아닐까라고 바라보면서 네. 어떤 매수에 가담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저유가라고 하더라도 저유가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이에 따른 또 반등이 제대로 못한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네, 네. 오히려 지금 들어간 관련된 상품들도 어느 정도 어떤 수익이 안 나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20달러대에서 10달러대까지 떨어진다. 50% 하락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육 쪽에서 경쟁적으로 이거를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유가는 자꾸 떨어지는 거고, 이러면서 싸진 유가를 또 사재기 하는 중국, 또 원자재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중요 분기점이 될 거라고 하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는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급의 분위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네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직격탄 뭐 여기저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스타트업도 뭐 갈 수 없겠죠. 당연히. 네. 이것도 네. 좀 말씀 들어볼까요? 예. 네, 최근 들어서 또 기업 가치를 부각받던 스타트업들이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예, 예. 특히 여행, 숙박, 공유경제 이쪽과 그렇죠. 관련된 업체들은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투자를 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영국 소재 스타트업 원웹 같은 경우도 이 위성 운영 회사죠. 이쪽 같은 경우도 전체 인력 중에 10%를 해고를 했고요. 이 소프트뱅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조 7천억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전 세계 인터넷망의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았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위성을 쏘아 올릴 자금까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파산 신청을 검토했는데 지난 주말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들이 반증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겟어라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소재 차량 공유 회사인데요. 예. 1월 달에 또 다수의 직원을 해고했고 현금 부족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8월 달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죠. 그와 함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 한 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 기업 가치 같은 경우도 15억 달러까지 추산이 되다가 이번에 크게 또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자나 아니면은 현금 투입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파산 보호까지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올해 IPO가 시도가 됐었는데 연기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과 숙박업 쪽에서 가장 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상반기 기업 가치 한 380억 달러까지 보면서 상장하게 되면 500억 달러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충격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상장 대신에 오히려 사모 형태 투자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선회하고 있는데, IPO는 당분간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타격을 받을 쪽이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비전 펀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상장해서 이를 또 회수하는 흐름들을 가져왔었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떤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해고를 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위워크라든가 우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점점 더 부진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큰 타격은 소프트뱅크의 앞으로의 역할론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반 환경이나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은 네. 그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렸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안에서 살펴봤고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